회장님이 제 아빠라고요? 엄마가 평생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회장님이라고요? 저, 안녕하세요. 소리 어르신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발이요. 안 돼. 더는 못 기다려. 약속 지켜야지.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더 주시면 꼭 갚을게요. 새벽 5시 좁은 골목길에서 울려 퍼지는 절박한 목소리가 잠든 거리를 깼다. 하리는 포차 앞에서 중년 남성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남성의 손에는 구겨진 차용증이 들려 있었고 하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남성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포차를 둘러보다가 혀를 차며 돌아섰다. 다음에는 정말 못 봐준다. 명심해. 하린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무릎이 풀렸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은 없었다. 해가 뜨기 전에 장을 봐야 했고 오전 6시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올 것이었다. 하리는 천천히 일어나 포차의 천막을 펼쳤다. 낡은 천막이었지만 정성껏 기운 자국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파란색 천막 위로 할인인의 떡볶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붙어 있었다. 글씨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포차는 좁았다. 겨우 4명이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와 낡은 테이블이 전부였다. 하지만 하리는 이곳을 자신만의 성으로 여겼다.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는 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커다란 냄비를 올렸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하리는 새벽 시장에서 사온 떡을 꺼냈다. 하얗고 쫄깃한 떡들이 봉지 안에서 서로 엉켜 있었다. 하나하나 떼어내며 냄비에 넣는 할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익숙했다. 고추장을 풀고 설탕을 넣었다. 할인만의 비법은 여기에 있었다. 시장 어귀에 할머니께 배운 조청을 한 스푼 넣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는 것. 이 작은 차이가 할인의 떡볶이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골목에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 냄새를 맡으면 골목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됐음을 알았다. 어느새 첫 손님이 다가왔다. 할인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구부정한 허리의 노인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신문 가판대를 운영하는 박 할아버지였다. 할인은 환하게 웃으며 의자를 권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금방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내밀었다. 할인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대신 떡볶이를 더 많이 담아 종이컵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를 받아든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손녀도 이거 먹고 싶다고 난리야. 할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지탱하게 했다. 빚 때문에 힘들고 외삼촌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밤잠을 설쳐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살아가게 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골목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포차 앞에 섰다. 하리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떡볶이를 담고 어묵을 건네고 국물을 더 부어주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맛있게 드세요. 조심히 가세요. 내일 또 오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맑았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웃음은 진심이었다. 손님들도 그걸 알았다. 그래서 이 작은 포차를 찾았다. 음식의 맛도 중요했지만 할인이 건네는 따뜻함이 더 소중했다. 오전 9시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다. 할인은 그제야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손목에 무리가 간 것 같았다. 하지만 쉴 수는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외삼촌이었다. 하리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삼촌,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다, 하리나. 넌 언제 들어오냐? 점심 장사 마치고 갈게요. 약은 드셨어요? 먹었어. 걱정 마라. 외삼촌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하리는 외삼촌 없이는 살 수 없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외삼촌이 어린 하린을 키웠다. 이제는 하린이 외삼촌을 돌볼 차례였다. 전화를 끊고 하린은 다시 냄비를 저었다. 점심 손님을 준비해야 했다. 떡을 더 삶고 어묵을 추가로 꺼내고 양파를 썰었다. 칼질하는 하린의 손놀림은 빨랐다. 몇 년간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다. 정오가 되자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포차 주변을 채웠다. 하리는 주문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누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젊은 인부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하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드세요. 힘내서 일하시고요. 인부들은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어치웠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을 데웠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한 그릇이 점심 식사의 전부였다. 오후 2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하리는 포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냄비를 씻고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모았다. 온몸이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돈을 세어보니 오늘 매출은 10만 원 정도였다. 재료비를 빼고 나면 3만 원 정도가 남았다. 그중 2만 원은 외삼촌 약값으로 써야 했다. 남은 돈으로 저녁 식재료를 사야 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야 했다. 하리는 포차를 접고 골목 한켠에 보관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단단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집에 도착하자 외삼촌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하린을 보며 웃었다. 하린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삼촌, 점심 드셨어요? 먹었어. 너도 먹어라. 하리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밥을 차렸다. 외삼촌과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하리는 잠시 눈을 붙였다.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자 금방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하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엄마와 손을 잡고 시장을 걷고 있었다. 엄마는 떡볶이를 사주며 웃고 있었다. 그 따뜻한 미소가 선명했다. 하리나, 언제나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리는 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4시 알람이 울렸다. 하리는 벌떡 일어나 포차를 준비하러 나갔다. 저녁 장사 시간이었다. 골목은 또다시 하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포차를 펼치고 준비를 마치자 하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작은 포차가 그녀의 전부였고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녀를 살아가게 했다. 오늘도 힘내자. 하리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곧 누군가에게 특별한 변화를 가져올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5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리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맛있어요, 고마워요라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골목의 작은 포차에서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은 더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다. 오후 5시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멈춰섰다. 차 안에서 작은 소년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소년의 눈은 공허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다. 운전석의 중년 남성이 백미러로 소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서우 도련님, 오늘은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살짝 저을 뿐이었다. 남성은 한숨을 삼켰다. 비서 도연은 이미 몇 달째 이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 서우는 어머니를 잃은 뒤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했다. 도연은 차를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몰았다. 회장님의 지시였다. 서우에게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주라는. 고급 레스토랑도 유명 셰프의 요리도 소년의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도연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평범한 골목의 작은 음식점들을. 차가 포차 근처에 멈췄을 때 서우의 코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 떡볶이 냄새였다. 서우는 창문에 손을 댔다. 처음으로 무언가에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도연은 재빨리 알아차렸다. 그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도련님, 저기 가서 보실까요? 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변화였지만 도연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소녀는 차에서 내려 포차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한 방향성이 있었다. 하리는 냄비를 저으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저녁 장사가 막 시작되는 시간이라 손님은 아직 없었다. 그녀는 떡이 익는지 확인하려고 국자로 하나를 건져 올렸다. 바로 그때 작은 그림자가 포차 앞에 섰다.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어린 소년이 서 있었다. 깔끔한 교복을 입은 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쯤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나이에 비해 너무 어두웠다. 무언가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하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냄비 안의 떡볶이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하리는 소년이 혹시 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하나 맛볼래요? 공짜예요. 하리는 작은 종이컵에 떡볶이를 조금 담아 서우 앞에 내밀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떡 위로 국물이 살짝 고여 있었다. 서우는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연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숨을 죽였다. 서우가 정말로 먹을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음식을 입에 넣을까? 서우는 천천히 떡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었다. 빨간 국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쫄깃한 식감이 입안에 퍼졌고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혀를 감쌌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다. 서우의 눈에 미세한 빛이 돌았다. 그는 두 번째 떡을 집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컵이 금세 비워졌다. 하리는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물었다. 더 먹을래요?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이었다. 하리는 얼른 더 큰 그릇에 떡볶이를 담아 서우 앞에 놓았다. 어묵도 몇 개 추가했다. 천천히 먹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요. 서우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제대로 먹는 식사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서우는 참았다. 대신 떡볶이를 한 입 한 입 소중하게 씹었다. 도연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련님께서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골목의 작은 포차입니다. 회장의 답장은 즉시 왔다. 사진을 보내시오. 그리고 그곳 주인에 대해 알아보시오. 도연은 멀리서 서우와 포차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다. 사진 속 서우는 작은 그릇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먹고 있었다. 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할인의 모습이 보였다. 서우는 그릇을 거의 비운 후에야 고개를 들었다. 할인은 물티슈를 건네며 웃었다. 맛있었어요? 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따뜻해요. 맛있어요. 할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작은 소년이 왜 이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자신의 음식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럼 다행이네요. 또 오고 싶으면 언제든 오세요.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할인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서우는 돈을 두고 포차를 떠났다. 뒤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외로워 보였지만 조금 전보다는 가벼워 보였다. 도연이 다가와 서우를 맞이했다. 도련님, 괜찮으셨습니까? 응, 좋았어. 서우의 짧은 대답에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우를 차에 태운 후 다시 한번 포차를 바라봤다. 할인은 서우가 두고 간 돈을 들고 고민하는 듯 했다. 결국 그녀는 돈을 작은 봉투에 넣어 따로 보관했다. 차 안에서 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가끔 함께 시장에 가곤 했다. 엄마는 떡볶이를 좋아했다. 둘이서 나눠 먹으며 웃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누나, 우리 엄마랑 조금 닮았어. 서우가 중얼거렸다. 도연은 백미러로 서우를 바라봤다. 누구 말씀이신가요? 아까 그 누나. 떡볶이 주신 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말을 기억해 두기로 했다. 회장님께 보고할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었다. 차가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서우는 처음으로 몇 달 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배가 불렀다. 마음도 조금 따뜻해졌다. 내일도 그 포차에 가고 싶었다. 한편 할인은 저녁 장사를 계속하며 아까 그 소년을 떠올렸다.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지만 할인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시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골목은 활기를 띠었다. 퇴근길 직장인들, 저녁 산책 나온 주민들, 술 한잔 걸친 사람들이 포차를 찾았다. 할인은 쉴 틈 없이 떡볶이를 담고 어묵을 삶고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밤 10시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다. 할인은 포차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작은 소년이 자신의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줬다. 그 미소가 할인에게는 큰 선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은 내일도 그 소년이 올까 궁금해졌다. 그리고 만약 온다면 더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다음 날 저녁, 서우는 다시 포차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도연이 함께 동행했다. 회장의 지시로 서우의 식사를 직접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우는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포차에 다가갔다. 할인은 서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어제 그 친구네. 또 왔구나.
어서 와요. 서우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하리는 이미 떡볶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정성을 들였다. 떡도 더 신선한 것으로 골랐고 국물간도 몇 번이나 맛을 봤다. 오늘은 치즈도 넣어줄게요. 더 맛있을 거예요. 하리는 떡볶이 위에 모차렐라 치즈를 올렸다. 치즈가 스르륵 녹아내리며 떡과 어우러졌다. 서우의 눈이 반짝였다. 하리는 그릇을 서우 앞에 놓으며 말했다. 천천히 먹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요? 서우는 젓가락을 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았어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요? 서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했다. 하지만 할인 앞에서는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다. 편안했다. 그냥 그래요. 할인은 서우의 복잡한 감정을 알아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밝게 웃으며 어묵을 추가로 건넸다. 어묵도 많이 먹어요. 힘내야 해요.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 치즈의 고소함과 떡의 쫄깃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졌다. 정말 맛있었다. 서우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느꼈다. 도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 서우가 이렇게 편안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회장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우는 거의 다 먹어갈 무렵 할인을 다시 쳐다봤다. 할인은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었다. 웃는 얼굴, 따뜻한 말투,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는 모습, 모든 것이 서우에게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누나. 서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할인은 고개를 돌렸다. 응? 왜요? 누나 우리 엄마랑 조금 닮았어요. 할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서우는 조용히 덧붙였다. 엄마도 누나처럼 따뜻했어요. 음식 만들 때 웃었어요. 할인의 가슴이 찡해졌다. 이 어린 소년이 엄마를 잃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었구나. 할인은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랬구나. 엄마가 많이 보고 싶겠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할인은 조용히 서우 옆에 앉았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맛있게 먹을 때, 내가 웃을 때, 엄마도 함께 웃고 계실 거야. 서우는 할인을 바라봤다. 그 따뜻한 눈빛이 엄마를 떠올리게 했다. 서우는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누나. 도연은 이 대화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련님께서 포차 주인에게 엄마와 닮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의 답장은 잠시 후에 왔다. 자세히 보고하시오. 도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서우가 편안하게 음식을 먹었다는 것, 포차 주인이 서우에게 따뜻하게 대했다는 것, 그리고 서우가 그녀를 고인이 된 어머니와 닮았다고 말했다는 것. 회장 강태열은 서재에서 이 보고를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손자가 누군가를 어머니와 닮았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길거리 포차의 주인을. 강태열은 창밖을 바라보며 딸을 떠올렸다. 딸 강민서는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을 남겨두고 강태열은 딸을 잃은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손자 서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더욱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제 서우가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것도 작은 포차에서. 강태열은 비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포차 주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오.
이름, 나이, 가족관계,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전화를 끊고 포차 쪽을 다시 바라봤다. 하리는 여전히 손님들을 맞이하며 웃고 있었다. 그녀에 대해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서우가 그녀를 어머니와 닮았다고 느꼈을까? 며칠 후, 도연은 할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했다. 이름은 이할인, 25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외삼촌과 함께 생활 중. 포차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외삼촌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다. 빚이 조금 있지만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중.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한 가지 묘한 점을 발견했다. 할인의 어머니 이름.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다. 도연은 오래된 자료를 뒤져봤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할인의 어머니 이름이 회장님의 옛 연인과 같았다. 강태열이 젊은 시절, 결혼 전에 사랑했던 여성.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던 그 사람. 도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할인이 회장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는 서둘러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강태열은 보고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이름, 수십 년 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름. 확인하시오. 정확하게. 강태열의 목소리는 떨렸다. 만약 정말로 할인이 자신의 딸이라면, 자신이 몰랐던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면, 강태열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 할인은 이 모든 일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포차를 운영했다. 서우는 거의 매일 포차를 찾았고 할인은 그런 서우를 진심으로 반겼다. 둘 사이에는 따뜻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서우는 할인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할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둘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곧 이 평화로운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었다. 강태열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도연이 정리한 할인의 신상 자료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 어머니 이름, 출생연도, 성장 배경.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 그 사람과 맞아떨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빛났지만 강태열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25살 재벌가의 외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랑만큼은 자유로웠던 시절. 그때 만난 여자 이수진. 수진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여성이었다.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강태열은 그 서점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책을 추천해주던 그녀의 미소에 반했다. 둘은 1년 동안 연애했다. 몰래. 강태열의 아버지는 재벌가와의 결혼만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 강태열은 반항했다. 수진과 함께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강태열의 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회사를 물려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강태열은 갈등했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결국 강태열은 수진과 헤어졌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수진은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행복하세요. 당신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떠났다. 강태열은 그 후 가문이 정한 여성과 결혼했고 딸 민서를 낳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수진이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강태열은 수진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찾아볼 용기도 없었다.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의 인생에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
그녀의 이름을 다시 마주했다. 그것도 자신의 손자가 따르는 포차 주인의 어머니로. 강태열은 도연에게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할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도연은 전문 조사팀을 동원했다. 며칠 후 추가 보고서가 올라왔다. 이수진은 강태열과 헤어진 후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 그리고 딸 할인을 낳았다. 하지만 할인이 5살 때 남편과 이혼했고 이후 혼자 할인을 키웠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강태열은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수진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그리고 혼자 딸을 키웠다니. 만약 자신이 그녀 곁에 있었다면 달랐을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문이 남았다. 할인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누구인가? 보고서상으로는 이혼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강태열은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할인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도연을 불렀다. DNA 검사를 준비하시오. 조용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할인 씨가 모르게. 도연은 계획을 세웠다. 포차에서 할인이 사용한 물건을 채취하는 것. 젓가락, 컵, 휴지. 어떤 것이든 DNA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며칠 후 도연은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의 포차를 방문했다. 서우와 함께 가지 않고 혼자 갔다. 저녁 시간 포차는 손님들로 붐볐다. 어서 오세요. 할인은 밝게 인사하며 도연을 맞이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주문했다. 할인은 능숙하게 떡볶이를 담아 그 앞에 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먹기 시작했다. 실제로 맛있었다. 서우가 이 맛에 반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자리를 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인이 사용한 일회용 젓가락을 챙겼다. 다음 날 도연은 그 젓가락을 전문 검사기관에 보냈다. 강태열의 DNA 샘플과 비교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다. 일주일은 강태열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임원들은 회장의 이상한 행동에 수군거렸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서우는 여전히 매일 포차를 찾았다. 그리고 점점 더 밝아졌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은 서우의 변화에 놀라며 강태열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서우가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강태열은 짧게 대답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기뻐하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태열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인이 서우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은 봉투에 담긴 검사 결과를 들고 강태열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손도 떨렸다. 이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강태열은 도연을 보자마자 물었다. 결과는? 도연은 조용히 봉투를 건넸다. 강태열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명확했다. 생물학적 부녀관계 확률 99.99%. 강태열의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말이었다. 할인은 자신의 딸이었다. 수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수진이 헤어질 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을 것이다. 하지만 강태열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다. 강태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십 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죄책감,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였다. 자신에게 또 다른 딸이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도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회장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 후 강태열이 입을 열었다. 할인 씨를 만나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심스럽게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강태열은 계획을 세웠다. 갑작스럽게 나타나 당신은 내 딸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할인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했다.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다. 구청에서 골목 정비 사업이 계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강태열은 은밀히 그 계획에 개입했다. 할인의 포차가 있는 골목을 포함시켰다. 표면적으로는 환경 정비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할인을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강태열은 직접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아침 10시 할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포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외삼촌이 새벽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녀온 탓이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할인은 피곤한 얼굴로 포차를 끌고 골목으로 향했다. 그런데 골목 입구가 이상했다.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구청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할인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근처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글쎄, 구청에서 나왔대. 골목 정비한다고. 할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비. 그 말은 곧 노점상들을 정리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포차를 세워둔 채 구청 직원들에게 다가갔다. 저기 죄송한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형광색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를 보며 대답했다. 이 구역 환경 정비 계획이 있어서요. 불법 구조물이나 노점은 정리해야 합니다.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제 포차도요? 네, 일단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허가가 있으시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할인은 말문이 막혔다. 정식 허가,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몇 년째 묵인받으며 영업해왔을 뿐이었다. 갑작스러운 정비의 생계가 위협받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이걸로 먹고 사는데. 구청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도 이런 일이 편한 것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시받은 대로 해야 해서요. 오늘 당장은 아니고 일주일 정도 유예 기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그 짧은 시간 안에 할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할까? 아니면 포차 자체를 포기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주변 상인들도 술렁였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다. 오랫동안 이 골목에서 장사해왔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갑작스러운 정비 소식에 모두가 불안해했다. 할인은 포차를 평소 자리에 세우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지만 할인은 평소처럼 밝게 웃을 수 없었다. 박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인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할인은 떡볶이를 담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작은 포차가 그녀의 전부였다. 이것 없이는 외삼촌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서우가 나타났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서우는 할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누나, 무슨 일 있어요? 할인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뭐 먹을래? 하지만 서우는 속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청 차량과 직원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상황을 짐작했다. 서우는 할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포차 없어지는 거예요? 할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어.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서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포차가 사라진다면 할인 누나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 따뜻한 떡볶이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이었다. 싫어요. 서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인은 서우를 바라봤다. 응? 이 포차 없어지면 안 돼요. 누나 여기 있어야 해요. 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인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작은 소년이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 할인은 서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누나가 해결할게. 하지만 할인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돈도 인맥도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누나. 금방 올게요. 서우는 골목 밖으로 뛰어갔다. 그곳에는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주세요. 빨리요. 도연은 서우의 다급한 모습에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도련님? 누나 포차가 없어질 수도 있대요. 할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재빨리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태열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급한 일이라고 합니다. 서우가? 강태열은 즉시 전화를 받았다. 서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냐, 서우야? 누나 포차가 없어질 것 같아요. 구청에서 정리한대요. 강태열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강태열은 도연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그 골목으로 가시오. 상황을 파악하고. 알겠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차에 올랐다. 서우도 함께 탔다. 차는 빠르게 골목을 향해 달렸다. 강태열은 사무실에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정비사업 잠시 보류하시오. 담당자는 놀라며 물었다. 회장님, 갑자기 왜요? 내가 직접 현장을 보겠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오. 강태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담당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지시를 따랐다. 한편 할인은 포차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님들은 평소처럼 찾아왔지만 할인의 마음은 무거웠다. 일주일 후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지도 몰랐다. 그때 골목 입구에 고급 세단이 천천히 들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강태열이었다. 강태열은 조용히 골목을 걸었다. 그의 눈은 할인의 포차를 향하고 있었다. 드디어 딸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다. 서우가 차에서 내려 할인에게 뛰어갔다. 누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강태열과 눈이 마주쳤다. 할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 골목에? 강태열은 할인 앞에 섰다. 그는 할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수진의 눈, 수진의 미소. 모든 것이 그녀를 닮아 있었다. 강태열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혹시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인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서우의 할아버지라는 말에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앉으세요. 강태열은 작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포차 일로 걱정이 많으시죠?
하리는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조금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열은 하린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강태열이라고 합니다. 하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이 커졌다. 강태열? 이 나라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거대 그룹의 회장, 제게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낡은 포차 앞에 앉아 있었다. 저기 회장님이시라고요? 하리는 당황해서 얼른 앞치마를 고쳐 입으며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강태열이 손을 내저었다. 편하게 계세요. 저도 그냥 손자의 할아버지로 온 겁니다. 서우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하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강태열은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서우가 이 포차를 무척 좋아합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었거든요. 여기서 하리는 서우를 바라봤다. 그제야 이 소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랬군요. 몰랐어요. 덕분에 손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태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리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태열은 하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봤다. 수진의 모습이 겹쳐졌다. 똑같은 미소, 똑같은 따뜻함.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계속했다. 포차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내 구청에서 일주일 안에 정리하래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셨습니까? 아직요. 사실 여유가 없어서. 하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강태열은 그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도연이 조사한 자료에 모든 것이 나와 있었다. 빚, 외삼촌의 병원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고단한 삶.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리는 놀라서 강태열을 바라봤다. 저를요? 왜요? 서울을 살려준 은인이시니까요. 그리고 강태열은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은 내 딸이니까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그리고 이런 정비 사업이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상인분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요. 하리는 강태열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포차 주인일 뿐이고 평범하지 않습니다. 강태열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하리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당신의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제 손자를 살렸고 아마 이 골목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었을 겁니다. 그게 평범한 일입니까? 하리는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자신의 일을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강태열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하린에게 건넸다. 일단 이것을 받아두세요. 제 비서 도연의 연락처입니다. 포차 문제든 다른 어려움이든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리는 명함을 받으며 망설였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도움을 받으면 제가 뭘로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강태열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오래 있으면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 것 같았다. 딸 앞에서,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딸 앞에서,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후야, 할아버지는 먼저 갈게. 도연이 나중에 데리러 올 거야.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열은 할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목을 떠났다. 차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할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다. 비서실장 도현. 번호가 적혀 있었다. 할인은 이 명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서우가 할인 옆에 앉으며 말했다. 누나,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응, 알겠어. 할인은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떡볶이를 담아 서우 앞에 놓았다. 일단 먹어. 배고프지? 서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의 강태열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다만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게 후회될 뿐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태열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천천히 다가가야지.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이 클 거요. 일단은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쌓는 게 먼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차 문제는 바로 해결하시오. 구청에 연락해서 정비 계획을 수정하게 하고 할인 씨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도와주시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열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할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수진,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이를 이제라도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자 구청 담당자가 다시 골목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비 계획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기존 상인분들은 계속 영업하실 수 있고 대신 저희가 환경 개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은 놀라며 웅성거렸다. 갑자기 왜 방침이 바뀐 걸까? 할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저희 계속 있어도 돼요? 네, 다만 정식 허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인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것이 강태열 회장의 도움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다. 밤늦게 할인은 집으로 돌아왔다. 외삼촌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인아, 늦었구나. 오늘 무슨 일 있었니? 할인은 외삼촌 옆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구청의 정비 계획, 서우의 할아버지가 나타난 것,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해결된 것. 외삼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 회장이라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우가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빛이 진심 같았어요. 외삼촌은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알아요, 삼촌. 조심할게요. 하지만 할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열을 봤을 때 느꼈던 이상한 친숙함.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물론 착각일 것이었다. 다음 날 도연이 골목을 찾았다. 그는 할인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것은 영업허가 신청 서류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받으며 당황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도연은 또 다른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수표가 들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포차 시설 개선 비용입니다. 낡은 천막도 교체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세요. 할인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회장님의 마음입니다. 거절하시면 회장님이 서운해하실 겁니다.
도연의 말에 하리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표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앞으로 서후 도련님이 이곳을 찾으면 계속 잘 대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답입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하리는 손에 쥔 수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묘한 기대감. 그날 저녁 강태열은 서재에서 할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이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포차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할인의 모습. 딸아, 아빠가 늦었구나. 강태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십 년간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지켜줄게. 내가 알든 모르든 아빠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일주일 후 할인의 포차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낡은 천막은 깨끗한 새 천막으로 교체되었고 의자와 테이블도 튼튼한 것으로 바뀌었다. 간판도 새로 제작했다. 할인인의 떡볶이라는 글씨가 예쁜 서체로 빛났다. 할인은 아침부터 포차 앞에서 청소를 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다. 그리고 영업 허가도 정식으로 받았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다. 서우는 방과 후 매일 포차를 찾았다. 그리고 할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엄마 이야기도. 누나,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서우가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랬구나. 어떤 분이셨는데? 항상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슬플 때마다 안아주셨어요. 엄마 품은 정말 따뜻했어요. 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인은 서우의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계실 거야.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나는 부모님 안 계세요? 할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응.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아빠는 원래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혼자 나를 키우셨거든. 아빠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안 하셨어. 할인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엄마 이수진은 할인에게 아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할인이 물어보면 그저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랑은 다른 길을 가야 했어라고만 말했다. 엄마 이름이 뭐예요? 이수진이야. 왜? 서우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나중에 할아버지께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강태열은 서우를 저택 서재로 불렀다. 평소에는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공간이었다. 서우는 긴장하며 들어갔다. 할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서우야, 앉아라. 강태열은 서우를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포차에 자주 가지? 네, 매일 가요. 할인 씨가 잘 대해주니? 네.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강태열은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말인데. 강태열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할인 씨를 좀 더 도와주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니? 좋아요. 누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런데 그러려면 할인 씨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것 같구나. 혹시 할인 씨가 가족 이야기 한 적 있니?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엄마는 돌아가셨대요. 이름은 이수진이래요.
강태열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수진? 네. 그리고 아빠는 잘 모르신대요. 엄마가 혼자 누나를 키우셨대요. 강태열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리는 자신과 수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다. 그리고 수진은 혼자 그 아이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강태열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너 이제 가서 숙제해라.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갔다. 혼자 남은 강태열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수진의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태열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강태열은 도연에게 지시했다. 이수진 씨에 대한 모든 기록을 찾아보시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든 것을. 도연은 며칠에 걸쳐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강태열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수진의 삶이 담겨 있었다. 강태열과 헤어진 후 수진은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남편은 수진이 임신한 상태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할인이 5살 때 이혼했다. 수진은 혼자 할인을 키우며 여러 일을 했다. 식당 종업원, 청소부, 편의점 알바. 할인을 학교에 보내고 먹이고 재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다. 하지만 과로로 몸이 망가졌다. 10년 전 수진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할인은 당시 15살이었다. 강태열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편안하게 살았다. 수진아,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강태열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딸 할인을 지킬 수 있었다. 수진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을. 강태열은 결심했다. 할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할인이 충격받지 않도록. 며칠 후 강태열은 할인에게 연락했다. 도연을 통해서였다. 회장님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할인은 당황했다. 저요? 왜요? 서우 도련님 덕분에 많이 회복하셨다며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할인은 망설였다. 회장과 단둘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겠습니다. 토요일이 되었다. 할인은 평소 입지 않던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외삼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인을 배웅했다. 조심해라, 할인아. 네, 삼촌. 걱정 마세요.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웠다. 할인은 긴장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강태열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할인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다.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할인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강태열은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모든 것을 말할 것이었다. 편하게 드세요. 주문은 제가 할게요. 강태열은 코스 요리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둘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서우 이야기, 포차 이야기, 날씨 이야기. 하지만 강태열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강태열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하린 씨, 제가 여쭤봐도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이수진이요. 왜 그러시는데요? 강태열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하린을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회장님 이야기요? 아니요, 한 번도 없는데요. 강태열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눈이 커졌다. 네, 우리 엄마를요? 네,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 강태열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수진과의 만남, 사랑, 그리고 헤어짐. 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다. 그럼 회장님이 엄마를 사랑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그런데 왜 이제야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태열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 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포크가 손에서 떨어졌다. 강태열은 계속 말했다. 수진 씨와 헤어질 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임신하셨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집니다. 당신의 나이,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강태열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제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가? 꿈인가? 저는 놀라셨겠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태열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DNA 검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하리는 봉투를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이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삶이, 모든 것이. 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강요할 일은 아닙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회장님.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리는 레스토랑을 나와 길을 걸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집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리나,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그래? 하리는 외삼촌에게 안겼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삼촌, 저 어떡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외삼촌은 하린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하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삼촌이 곁에 있을게. 하린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외삼촌에게 털어놓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하린은 그 시간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포차 일은 계속했지만 마음은 항상 강태열의 말에 가 있었다. 당신이 제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서우는 하린의 변화를 눈치챘다. 누나, 요즘 왜 그래요? 아픈 거예요? 하린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하지만 서우는 속지 않았다. 그는 집에 돌아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누나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강태열은 잠시 망설였다. 왜 그러니? 누나가 요즘 이상해요. 슬퍼 보여요. 강태열은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 할인에게 충격을 준 것일까? 할아버지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단다. 무슨 이야기요? 강태열은 서우를 안아 무릎에 앉혔다. 서우야, 만약 할인 누나가 할아버지의 딸이라면 어떨 것 같니? 서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누나가 제 고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누나가 우리 가족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강태열은 서우의 순수한 반응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할인의 생각은 어떨까? 그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며칠 후 할인은 외삼촌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삼촌, 저 검사 받아볼까 해요. 외삼촌은 할인의 손을 잡았다. 정말 그러고 싶니? 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왜 혼자 저를 키우셨는지. 외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결정했으면 삼촌은 응원할게.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넌 여전히 우리 할인이야. 알지? 할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외삼촌을 껴안았다. 고마워요, 삼촌. 다음 날 할인은 도연에게 연락했다. 검사 받겠습니다. 도연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DNA 채취가 이루어졌다. 할인과 강태열 모두 검사를 받았다. 절차는 간단했다. 구강 면봉으로 세포를 채취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 시간 동안 할인과 강태열 모두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할인은 포차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강태열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까? 갑자기 재벌가의 딸이 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강태열은 회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었고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할인을 떠올렸다. 만약 검사 결과가 부정이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하고 있었다. 할인은 자신의 딸이라고. 열흘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강태열의 집무실로 향했다. 강태열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열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읽어보시오. 도연은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생물학적 부녀관계 확률 99.99%. 강태열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정말이었다. 할인은 자신의 딸이었다. 할인 씨에게도 통보되었나? 네, 방금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강태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드디어 딸을 찾았구나. 저녁 할인은 강태열의 저택을 찾았다. 외삼촌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할인은 혼자 가기로 했다. 이것은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일이었다. 저택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넓은 정원, 웅장한 건물. 할인은 이곳이 낯설기만 했다. 집사가 안내해 그녀를 거실로 데려갔다. 강태열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할인이 들어오자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앉으세요. 강태열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강태열도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결과를 보셨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떤 기분이신가요? 하리는 잠시 생각했다. 어떤 기분일까? 복잡했다. 기쁨, 당혹감, 원망,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강태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니까요. 회장님은요? 어떠세요? 강태열은 할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기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할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 어머니를 혼자 두어서,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자라도록 내버려둬서. 강태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할인 씨. 할인은 강태열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평생 몰랐던, 그리워했던, 원망했던 아버지. 엄마는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강태열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와는 다른 길을 가야 했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강태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전해지다니.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아빠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평생 없는 줄 알았는데. 강태열은 할인의 손을 꼭 잡았다. 딸의 손. 처음 잡아보는 딸의 손.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열은 무너졌다. 그는 할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수십 년간 쌓인 후회, 그리움, 사랑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할인도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강태열은 수진과의 추억을, 할인은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강하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 앞에서는 웃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할인아,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라고. 강태열은 수진의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끝까지 딸을 사랑으로 키웠구나. 앞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할인아. 늦었지만. 저도요, 아빠. 우리 가족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강태열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서우의 엄마, 즉 할인의 언니 이야기도. 할인은 자신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서우는 제 조카였구나. 그렇지. 서우도 너를 무척 좋아한단다. 할인은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생긴 가족들. 낯설지만 따뜻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할인은 저택을 나섰다. 강태열은 문 앞까지 배웅했다. 내일 다시 올 수 있니? 네, 아빠. 올게요. 그 말에 강태열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아빠라는 호칭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할인은 집으로 돌아가 외삼촌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외삼촌은 할인을 안아주며 말했다. 다행이다, 할인아. 내가 행복하면 삼촌도 행복해. 할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앞으로의 기대감이 마음을 채웠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다. 할인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차를 운영했다. 강태열은 처음에 포차를 그만두고
편하게 지내라고 제안했지만 하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빠, 이 일은 제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건 바뀌지 않았어요. 강태열은 딸의 의지를 존중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포차를 제대로 된 가게로 만들면 어떨까?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으로. 하리는 잠시 생각했다. 포차는 그녀에게 소중했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고 시설도 열악했다. 제대로 된 가게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강태열은 즉시 팀을 구성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요식업 컨설턴트. 하지만 모든 결정은 할인이 내리도록 했다. 이것은 할인의 가게였다. 먼저 장소를 물색했다. 할인은 기존 골목에서 멀지 않은 곳을 원했다. 단골 손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며칠 후 완벽한 장소를 찾았다. 골목 어귀의 작은 건물 1층.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여기가 좋아요. 하리는 빈 가게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강태열은 즉시 건물주와 계약을 진행했다. 임대가 아닌 매입으로. 할인이 평생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시작되었다. 할인은 매일 현장을 찾았다. 벽지 색상, 테이블 디자인, 주방 배치, 모든 것을 직접 결정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아늑한 느낌.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 여기는 벽난로 느낌의 난로를 놓고 싶어요. 겨울에 손님들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할인의 모든 요청을 세심하게 반영했다. 벽은 따뜻한 베이지색으로, 조명은 은은한 노란빛으로, 테이블은 원목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다. 주방 설비도 새롭게 갖췄다. 대형 가스레인지,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할인은 신식 장비들을 보며 감탄했다. 이런 걸로 요리하면 정말 편하겠어요. 당연하지. 이제 내가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을 거야. 리모델링 기간 동안 할인은 외삼촌의 일도 신경 썼다. 강태열은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 외삼촌의 건강을 체크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외삼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할인아,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하니? 외삼촌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인은 외삼촌의 손을 잡았다. 삼촌, 제가 평생 갚아야 할 은혜예요. 이제 제대로 갚고 싶어요. 강태열은 외삼촌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딸을 외삼촌이 키워줬기 때문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인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외삼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인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강태열은 외삼촌을 위한 작은 집도 마련했다. 병원 근처의 깨끗한 아파트. 외삼촌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한편 서우는 할인이 자신의 고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밝아졌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고모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친구들은 서우의 말을 듣고 부러워했다. 서우는 할인의 가게 오픈을 손꼽아 기다렸다. 고모, 가게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할인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진이네로 할까 해. 엄마 이름으로. 강태열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야. 엄마가 항상 꿈꾸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단 작은 식당. 제가 대신 이뤄드리고 싶어요. 강태열은 딸의 효심에 감동했다. 수진이 이런 딸을 키웠구나. 얼마나 잘 가르쳤을까. 2달 후 드디어 가게가 완성되었다. 호수진이네라는 간판이 따뜻한 조명 아래 빛났다. 가게 안은 아늑하고 깨끗했다.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규모였다. 하리는 가게를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봐요. 엄마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강태열은 하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가게 오픈 준비가 시작되었다. 하린은 메뉴를 정했다. 떡볶이가 메인이지만 다른 메뉴들도 추가했다. 김밥, 순대, 튀김, 어묵. 모두 하린이 직접 만드는 것들이었다. 강태열은 전문 셰프를 고용하자고 제안했지만 하린은 거절했다. 아빠, 제 손맛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제 마음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강태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철학을 존중했다. 대신 조리 보조 스태프 1명만 채용하기로 했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사람은 5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다. 이름은 박순애.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한 성격이었다.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 저야말로요.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린 씨. 2 사람은 금방 친해졌다. 순애 언니는 하린의 요리를 보조하면서도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하린 씨, 이렇게 하면 더 쫄깃해져요. 정말요? 한번 해볼게요. 가게 오픈 날짜가 정해졌다. 봄날의 어느 토요일, 하린은 초대장을 직접 만들어 단골 손님들에게 돌렸다. 박할아버지, 공사장 인부들, 골목 상인들 모두를 초대했다. 강태열은 성대한 오픈 행사를 열자고 했지만 하린은 거절했다. 아빠, 저는 조용하게 하고 싶어요. 제 손님들과 함께. 알았어. 내 뜻대로 하렴. 하지만 강태열은 몰래 준비한 것이 있었다. 가게 앞 화분들, 축하 화환, 그리고 특별한 선물. 수진의 사진을 넣은 작은 액자. 가게 한켠에 걸 수 있도록. 오픈 전날 밤 하린은 가게에 혼자 남았다. 조용한 공간에서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엄마 꿈을 이뤘어요. 하린은 엄마의 액자를 어루만졌다. 사진 속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저 그렇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다음 날 아침 오픈 준비가 시작되었다. 하린은 새벽부터 가게에 나와 음식을 준비했다. 떡을 삶고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말았다. 순애 언니도 함께 도왔다. 하린 씨, 오늘 떡볶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인생 최고의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오전 11시 드디어 가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박할아버지가 제일 앞에 서 있었다. 하린아, 축하한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공사장 인부들, 골목 상인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새로운 손님들까지. 가게는 순식간에 가득 찼다. 강태열과 서우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서우는 신이 나서 말했다. 고모, 대박이에요. 하린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주문이 쏟아졌고 하린은 쉴 틈 없이 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행복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서야 손님이 조금 줄었다. 하린은 잠시 숨을 돌리며 가게를 둘러봤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맛있다는 감탄, 따뜻한 분위기.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강태열은 하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자랑스럽다, 딸. 하리는 아버지를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내가 이뤄낸 거야. 저녁이 되자 또 한 번 손님이 몰려왔다. 회사원들, 연인들, 가족 단위 손님들. 모두가 수진이네의 따뜻한 음식을 맛보러 왔다. 하리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문을 닫았을 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순애 언니가 물을 건넸다. 하린 씨,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언니도요. 정말 고마워요. 강태열과 서우는 뒷정리를 도왔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다. 모두 함께 웃으며 일했다. 밤 11시 모든 정리가 끝났다. 하리는 가게를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첫날이 성공적이었다. 엄마 봤죠?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하리는 엄마의 액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강태열은 하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께서 보셨을 거야. 그리고 기뻐하셨을 거야.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서울을 바라봤다. 우리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요? 좋지. 세 사람은 가게를 나와 하린의 집으로 향했다. 외삼촌도 함께 작은 식탁에 모여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하린이 말했다. 강태열은 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우리 함께. 네, 아빠. 그날 밤 하리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가족이 있었고 꿈을 이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첫 오픈 후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이네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다.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린의 떡볶이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손님들은 하린의 미소를 보러 왔고 그녀의 음식에서 위안을 찾았다. 힘든 하루를 보낸 직장인들, 외로운 노인들, 배고픈 학생들, 모두가 이곳에서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다. 하린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순애 언니가 옆에서 도왔고 필요할 때면 강태열이 보낸 지원팀이 도움을 주었다. 회계, 재고, 관리, 마케팅,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하리는 가게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무리 바빠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다. 아무리 피곤해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어느 날 저녁 강태열이 가게를 찾았다. 평소와 달리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리는 놀라며 맞이했다.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요? 강태열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오늘이 내 생일이잖니. 하리는 깜짝 놀랐다. 자신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다. 아빠 어떻게 아셨어요? 딸 생일을 아빠가 모르면 안 되지. 봉투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수수하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이었다. 펜던트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딸 하린에게 마이너스 아빠.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고마워요. 이리 와봐. 내가 채워줄게. 강태열은 하린에게 목걸이를 채워줬다. 서투른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하린은 거울을 보며 목걸이를 만졌다. 정말 예뻐요. 내가 더 예쁘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외삼촌, 서우, 그리고 순애 언니까지. 하린을 위한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다.
가게 문을 닫고 다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생일 축하해, 고모. 서우가 손수 만든 카드를 건넸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린 그림과 글씨가 귀여웠다. 고마워, 서우야. 외삼촌도 선물을 건넸다. 낡은 앨범이었다. 이건 내 엄마가 쓰던 거야. 내가 가졌으면 좋겠구나. 하리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다.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엄마의 미소가 선명했다. 삼촌 고마워요. 하리는 앨범을 꼭 안았다.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다. 케이크를 자르며 하리는 소원을 빌었다. 눈을 감고 진심을 담아.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초를 불고 눈을 떴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하리는 환하게 웃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강태열은 하린에게 제안했다. 하린아, 정식으로 가족관계를 등록하면 어떨까? 하린은 잠시 망설였다. 호적에 아버지 이름이 올라가는 것, 법적으로도 강태열의 딸이 되는 것, 큰 결정이었다. 아빠가 원하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내 의사가 중요해. 하리는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원해요. 강태열은 하린을 꼭 안았다. 법적으로도 이제 진짜 부녀가 될 것이었다. 절차는 복잡했다. DNA 검사 결과, 증인 진술, 서류 작업.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 달 후 정식으로 하리는 강태열의 딸로 등록되었다. 이름도 바뀌었다. 이하린에서 강하린으로. 하리는 새 신분증을 받아들고 묘한 기분을 느꼈다. 이제 정말 강태열의 딸이네요. 그래, 우리 딸. 하지만 하리는 가게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수진이네였다. 엄마를 기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에서 술렁였다. 동네 포차 주인이 재벌 회장의 딸이었다니. 하지만 하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여전히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왔고 직접 음식을 만들었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달라진 거 없어요. 저는 그냥 하린이에요. 손님들도 하린의 변하지 않은 모습에 안도했다. 그리고 더욱 그녀를 응원했다. 어느 날 하린은 엄마 산소를 찾았다. 강태열도 함께였다. 처음 가보는 수진의 묘였다. 수진아 나야. 강태열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하린도 엄마 묘 앞에 앉았다. 엄마 봐요. 아빠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 아빠랑 저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 마세요. 묘소를 떠나며 강태열은 하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함께 자주 오자. 어머니께 우리 소식 전하러. 네, 아빠.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다. 수진이네는 더욱 번창했다. 하리는 메뉴를 조금씩 추가했다. 냉면, 비빔국수, 팥빙수, 모두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서우는 방학을 맞아 거의 매일 가게에 왔다. 하린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고모,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서우야. 넌 진짜 착하다. 서우는 고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했다. 엄마가 떠난 후 생긴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다. 강태열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를 찾았다. 정장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돕기도 했다. 직원들은 회장님의 의외의 모습에 놀랐지만 강태열은 개의치 않았다.
딸 가게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웃었다. 이 시간들이 소중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와의 시간.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다. 엄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강태열이 다가와 하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도 행복하다, 딸. 너를 만나서. 저도요, 아빠. 서우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저도 행복해요. 우리 가족 최고. 셋은 웃으며 껴안았다. 작은 가게 안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밤이 깊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힘들었던 과거는 지나갔고 행복한 현재가 있었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리는 엄마의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 봐요. 제가 해냈어요. 아빠를 찾았고 가족을 이뤘고 꿈을 이뤘어요. 이제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었다. 수진이네 간판이 은은한 불빛 아래 빛났다. 그 불빛은 골목을 따뜻하게 비췄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했다. 하리는 가게 문을 잠그며 미소를 지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강태열과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 함께니까.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다. 그들의 뒷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오래오래 계속될 것이었다. 이것이 하린의 이야기였다. 작은 포차에서 시작해 아버지를 찾고 가족을 이루고 꿈을 이룬 이야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슬펐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고 외로웠지만 사랑을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강아린과 강태열 그리고 서우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었다. 수진이네는 오늘도 내일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것이었다. 하린의 음식처럼, 하린의 미소처럼, 하린의 마음처럼.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